영화 호프의 모티브가 된 대한민국 역대급 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8시간 동안 62명을 죽인 연속살인이죠. 우리나라의 최단 기간 기록인 것 같아요. 우밤곤 이야기인데 뭐 유명한 거지만 호프에서 이 사건을 좀 차용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감독 피셜이잖아. 그래서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테러리스트, 이름 우범곤, 직업은 경찰입니다. 이 사건은 1982년 4월 26일에 일어났어요. 특이사항은 56명을 사살했고 3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 90명의 사상자가 일어난 사건이죠. 휴대무기는 카빈 소총 2정에 수류탄 7발 들고 있었네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테러리스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대량 살인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의령이에요. 여기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학살이 벌어진 장소입니다. 먼저 시점을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7살 때네 우범곤. 직업은 경찰. 이 사건은 1982년 4월 26일에 벌어진 우순경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우범곤 순경은 대한민국 해병대를 전역하고 청와대 101 경비단에서 근무한 엘리트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의령군 경찰서로 전출되었고 4월 26일 우순경은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마을을 돌아다니며 대량 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약 8시간에 걸친 학살 끝에 9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우순경은 자폭하며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호프. 실제로 나홍진 감독은 우순경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생존자 할머니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순경 그 아가씨를 말이요. 우리 큰 아들이 중재를 해줬었거든. 소개를 시켜줬었거든. 아드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아드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두 분이 동거하신 거네요. 그 우순경이 우리 집에 억수로 댕겼대야. 아 그래요? 눈이 그냥 이렇게 쫙 찢어져가지고 우리 집에 그렇게 찾아오고 그랬는데 아가씨 참 인물이 좋다. 근데 우순경이 그 아가씨를 죽였잖아요. 쏴버렸지. 그날 밤 전선에서 총을 쏴대니까 집에를 못 오는 기라. 5일 동안 집에를 못 들어왔어. 집에를 못 오는 기라. 우리 아들이 말이요. 당신 친했던 지인 할머니분을 만났습니다. 당시 할머니분 아드님께서는 우범곤 순경과 같은 동료 사이였다고 합니다. 우범곤 순경은 그 당시에 총 6명을 살해했고 다 합쳐서 총 10명을 살해했고 다른 마을 장터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을 장터로 한번 똑같이 따라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 콘텐츠 좋네요. 이분이 익스트림 한인가 그분이죠? 세 군데를 돌아다녔지? 마을시장. 여기는 폐가로 남아있대요. 사건 현장이. 오, 저는 마을시장으로 이동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8명을 총으로 죽였다는 건데 저는 이 국류면 장터에 나와 있었어요. 아까 그 마을에서 약 10분 정도 걸어왔는데 우범곤 순경은 이 시장터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겁니다. 우범곤 순경은 18명을 죽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쯤 되면 전쟁터에서 많이 느끼는 군인들이 느끼는 그 심리적 요소인데 사륙을 즐기게 돼요. PTSD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 그런 사이코 같은 심리 기질이 있습니다. 전쟁과 살인에서 나타나는 심리학적 요인, 이거를 블러드러스트라고 한대요.
연쇄살인범의 심리가 그대로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피가 보고 싶은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흥분하고 쾌감을 느끼는 상태. 그리고 이제 막 도파민 나오고. 심리학에서는 쾌락성 공격성이라고 한다. 콤뱃 하이. 살인에 중독된 상태. 이제 운계리도 이동하고. 여기가 운계리예요. 생존자 할머니 인터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때 총 쏠 때 여기 계셨어요? 내가 가려 했는데 막 총을 팡팡 쏘고 말이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어. 피하느라고요? 그렇지. 어떻게 잘 피하셨네요. 내가 무빙을 좀 쳐. 여기 우승경이가 올라왔어 일로. 우승경은 이 마을에서 총 24명을 학살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우범군 순경이 향한 평촌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우범군 순경이 살았던 마을이에요. 우범군 순경은 한 가정집에 들어가서 일가족 5명과 함께 수류탄 한 발로 자폭을 했다 그래요. 분명히 우범군 순경의 집터가 남아있을 겁니다. 한번 그 집을 찾아볼 건데 이건 뭐 다 폐허해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마을은 그 시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도 1982년에 그대로 멈춰있는 것 같네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건으로 죽은 거예요. 현재 거의 다 마을이 폐가로 남아있다. 장례 치러줄 사람들도 없어갖고 옆 동네에서 치러줬다. 이게 그 당시 장례식이래요. 집은 못 찾았다. 증언해줄 사람이 없나봐. 우범군 사는 집 이렇게 우범군 순경은 이 근방 마을에서 어떤 가정집에 들어가 일가족 5명이랑 같이 자폭해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항상 4월 26일, 27일에 제사를 지낸다 그래요. 그리고 위령비까지 있다고 하니까 위령비를 가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해놨네. 의령군에서는 그날을 추모하기 위해 위령비를 세워뒀습니다. 여기가 의령 4월 26일을 추모하는 위령탑이에요. 오늘 제가 우범군 순경이 실제로 학살했던 그런 장소들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예전에는 이런 사건이 참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런 액티브 슈터가 있다면 바로 경찰한테 사살당하겠죠. 실제로 이 우순경 사건 이후에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만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느낀 점은 대한민국은 총기합법이 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우순경 사건은 당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최악의 사건이었고 44년 지난 지금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게 원본 영상을 한번 가서 보시면 좋으니까 익스트림 한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군 경찰서로 전출되었고 그리고 모든 연락망 장비를 다 부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잘 만들었네. AI인가 이런 거는? 순경이랑 40년 비포장도로였고 이렇게 잘된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꽤 많이 걸어왔는데 집에 어시 땡겼단 말이다. 아 그래요? 당시에 시장에 저는 또 20분 도 쏘지 않았고 5명 그대로 멈춰있는 것보다 최악의 사건이었으며 44년이 한번 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 다음은 황석영 작가가 겪었던 얼굴 없는 아줌마 귀신의 플러팅 얘기 어때요? 실제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자, 요 분인데 소설가 황석영. 이분의 소설은 바리떼기. 이거 재밌다. 독방에서 3년여를 보내면 제일 먼저 낱말들을 자주 잃어버리는 자신을 깨닫게 된다. 사람이 하루에 입으로 뱉어내야 하는 기본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고작해야 담당 근무자와 한두 차례 몇 마디 문장을 주고받으면 끝이다. 자주 쓰이지 않으면 무엇이든 퇴화한다. 독거 수용자의 특징은 말하는 기능이 제일 먼저 떨어지는 데 있다. 위기를 느끼고는 혼자 중얼거리며
자기 자신과 쉴 새 없이 대화를 주고받게 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단어들을 자꾸 까먹는 이런 무렵에 웬 아줌마가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근데 이 아줌마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들이 홀빼이셔도 이렇게 있네요. 마치 사진에 검은 잉크를 칠해놓은 것처럼 얼굴이 시커먼 어둠에 가려져 있다. 그녀가 옥문 앞에 서 있다가 웃기도 하고 말도 걸면서 내 차가운 담요 속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녀와 자고 나서 새벽녘에 소스라쳐 깨면 어쩐지 기분이 개운치 않고 스스로 불가사의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이거 귀접이야. 첫사랑의 여인도 아니고 옥내에 굴러다니는 잡지에 숱하게 나오는 여배우도 아닌 하필이면 펑퍼짐한 몸집에 얼굴도 보이지 않는 아줌마가 나를 찾아온다는 게 오히려 보통의 운 같지 않다. 그래서 아는 수 없이 운동 시간에 나아가 청소를 맡은 장기수들에게 묻게 된다. 그들은 대개 10여 년 이상의 중용을 받은 모범수들이었다. 요즘 웬 꿈에 아줌마가 자꾸 나타나네. 형씨는 그런 일 없어요? 아, 그 아주머니 형기 4, 5년 지나고 나면 나타나지. 얼굴은 안 보이던데? 아이, 재미 좀 보시겠구만. 그거 아마 여기 터질 거요. 우리 장기수들은 다 알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데 어쩐지 안심은 되면서도 깨름칙한 느낌은 더욱 심해진다. 꿈에 나는 이 감옥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며 수많은 방과 복도와 중간 차단문이며 철창을 지나 헤매다닌다. 그러다 저 어두운 복도의 끝 어두운 층계참 아래 시외버스 터미널의 매점 같은 곳을 발견한다. 내가 그쪽으로 다가서면 얼굴 없는 그 여인이 가게의 주인으로 나타난다. 여기 밖으로 나가는 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으면 여인은 너털웃음을 웃는다. 아직 멀었는데 뭘 벌써 나가려고 그래. 나하고 좀 더 살다 가지. 깔깔깔. 아, 그냥 뭐 단편 소설 같은 거구나. 아, 난 또 이분이 겪으신 일인 줄. 괜히 봤네요. 자, 이번에 재밌는 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실제로 있던 청부살인 레전드래요. 1996년 서울에서 사채업을 하던 40대 남성은 10년 전부터 처제를 비롯해 친인척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왔는데 안방에 문을 닫아놓고 2시간 있다가 여자들 내보내고 그랬어요. 믿기지 않는 말에 수사팀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윤 씨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었다. 강 씨의 친인척들은 강 씨에 대해 10여 년 전부터 처제를 비롯한 친인척들을 성폭행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몹쓸 행각을 벌여왔다고 증언했다. 윤 씨와 친인척들에 따르면 강 씨의 성폭행에는 정해진 상태가 따로 없었다. 강 씨는 과거 한 집에 살던 처제와 유부녀인 친인척들을 무차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어린 조카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치는 파렴치한이었다. 이 남성과 결혼했던 아내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심각한 폭력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은 기어코 친딸마저 여관으로 들여가 성폭행해버렸고 애가 원서 사러 나간다니까 밥 사준다며 여관으로 끌고 갔어요. 수사관들 앞에서 윤 씨는 경찰에서 딸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울부짖었다. 수사팀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은 윤 씨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간 악몽 같았던 일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윤 씨는 그동안 강 씨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날 이후로 딸을 건드릴 때마다 아내를 폭행해 방에 가둔 뒤 딸의 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그럴 때마다 아내는 방 안에 갇힌 채 딸이 당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렇게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아내는 자신의 여동생 부부와 한 가지 계획을 짜기 시작했는데 여동생의 남편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지인들에게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주기로 약속하고 남성을 처치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됐다. 청부를 했네. 근데 이걸 또 해줘? 야, 야만의 시대였구만. 그렇게 부탁을 받은 지인들은 강도로 위장해 남성의 집에 침입했지만 남성의 격렬한 저항으로 첫 번째 시도를 실패해버렸는데 며칠 뒤 새벽 다시 한번 남성의 집에 들어가 준비해온 둔기로 잠들어 있던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서 가평으로 싣고 가 온몸에 쇠사슬을 감은 뒤 20kg짜리 유압제까지 달아 물속에 던져버렸는데도 불과 이틀 만에 낚시꾼에게 발견돼서 결국 아내가 자수했지만 오히려 남성의 가족들이 아내의 선처를 호소한 덕에 친딸마저 성폭행한 남편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에요.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니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친딸을 성폭행하다니 형님이지만 참 시벌 새끼예요. 아, 그래서 남편은 죽었고 시신이 발견되면서 자수해갖고 이제 내막이 드러난 거구나. 형수가 오죽했다면 그랬겠어? 사건이 있던 그날도 딸한테 그 짓을 했던데.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윤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들은 윤 씨는 청부살인 사건의 가해자이기 전에 심각한 가정성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구명운동에 나섰다. 주목할 점은 당시 강 씨의 친동생들마저 강 씨의 행실을 탓하면서 윤 씨의 선처를 호소했다는 사실이다. 윤 씨의 시동생은 친딸을 성폭행하다니 형수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탄원했다고 한다. 특히 윤 씨의 시누이는 오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다. 법만 아니었다면 내가 일을 저지를 정도로 오빠의 행위는 용서받기 힘들었다. 그녀는 같은 여자로서 불쌍한 올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며 적극적인 구명운동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그래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다행히도 2년 후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근데 청부살인인 건데도 3년 나왔으면은 이건 많이 참작된 거예요, 애초에. 법정살인죄는 5년부터 시작인데 계획 청부살인에 시체 유기까지 있었는데도 3년에서 2년으로 가석방. 어쨌든 죽인 살인죄는 크게 보거든, 이유가 뭐든 간에. 자폐가 있었나? 씨발놈이. 다음은 장례 지도사들이 종종 본다는 소리 지르는 시신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처음에 장례를 하면서 초반에 고인분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첫날 하루 동안 안치실에 계시거든요. 근데 안치실이 워낙에 낮은 온도에 있다 보니까요. 사후 경직도 오면서 몸이 이게 굳어요. 그러면 수의를 또 입혀드려야 되니까 몸을 또 팔도 풀어드리고 양쪽 어깨를 장례 지도사분들이 잡아가지고 어깨를 듭니다. 왜냐면 수의를 입혀드려야 되니까 어깨를 드는데 그날도 여느 입관태처럼 제가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고 부사수가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고 고인분의 어깨를 들었는데 목이 이렇게 열리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 이렇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을 나갔어요. 그럴만도 하군요. 진짜 이게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다가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게스가 보통 이렇게 안치실에 계시다가 머리에 무게가 있으니까요.
머리가 넘어가면서 입으로 가스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컸던 기억이에요. 막 트름하듯이 나왔나 보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나갔던 적이 있고요. 몇 년 차 때 그렇게 되셨나요? 1년 다 돼갔을 때 봤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2인 1조로 하기 때문에 놀라서 놔버리면 시신이 손상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놓고 도망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놀라지 마라 이럴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이제 또 말을 해주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매장했던 누나의 시신을 다시 꺼낸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은행이 죽은 누나 돈을 안 줘서 죽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재작년에 꿨던 가장 소름 돋는 꿈 보겠습니다. 애기 귀신 웃음소리 들은 썰. 재작년에 꿨던 꿈인데 유튜브 보다가 이런 채널도 있길래 한번 써봄. 꿈에서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음. 꿈에서는 수능 전 여름이었는데 학교를 향하는 길이 평소랑 다른 거야.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집에서 버스 타고 20분 정도 가야 나오는데 꿈에서는 고등학교가 집 앞이길래 뭐지? 우리 학교가 여기였노? 이 생각으로 등교했음. 우리 학교는 신설학교였고 당시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 1학기 시험이 끝나면 수업에 안 들어가고 자습실에서 수능 공부해주는 걸 허락해줬었음. 난 실제로 수능 준비하고 있었고 꿈에서도 오늘도 수능 공부해야지 하면서 반에 들어간 뒤에 선생님께 선생님, 저 수능 준비 때문에 자습실 가면 됐나? 하고 나왔어. 그렇게 자습실로 가고 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미정아, 우리 자습실 도서관 2층으로 바뀌었어. 거기로 가야 돼. 이러길래 알겠다 하고 도서관으로 갔지. 근데 애들이 엄청 북적북적 하더라고. 그걸 보고 우리 학교 애들 대부분 수시일 텐데 정시 준비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나? 이 생각과 함께 도서관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도서당번이 나를 부르더니 미정아, 자습실 이용하려면 이용증 만들어야 돼서 너 사진 찍어야 돼. 이러는 거야. 난 평소에도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가 그때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 진짜 찍기 싫다. 왜 찍어야 하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원초적인 거부감? 찍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뭔 사진이야. 지금까지 그런 거 안 만들고 이랬는데 나 올라간다 하고 올라가려니까 갑자기 다른 애들이 내 몸을 막 붙잡더니 안 돼 미정아, 너 사진 찍어야 돼 이러는 거야. 그거 보고 갑자기 꿈이네 이 생각 들어서 이거 꿈이지 이러니까 진짜 갑자기 싹 조용해지더니 주변 애들이 이런 표정으로 꿈이야, 네가 평생 꾸게 될 악몽 이렇게 말하는 거 듣자마자 소름 돋아서 잠 깼음. 다행히 그 이후로 이런 꿈은 안 꾸는데 28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악몽이. 자, 두 번째, 애기 웃음소리. 이거 기대합니다. 내가 군대 가기 전이니까 한 18년도? 19년도에 있던 이야기. 당시 중학생 때 미국으로 넘어갔던 친구가 한국에 놀러와서 나랑 여사친, 미국 간 애랑도 친한 유학생 동생 이렇게 4명이 영화를 봤어. 당시에는 심야 영화가 아직 있을 때라 12시인가 1시인가 보고 나서 나오니까 2시 반에서 3시더라. 당연히 버스 끊겼고 영화관은 나랑 여사친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였고 친구는 택시 잡아야 해서 택시 잡아주고 기다리고 보내니까 한 3시쯤 됐더라고. 그렇게 친구 보내고 여사친이랑 집 걸어가고 있는데 나랑 여사친 집 가는 길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 정식 명칭은 공원인데 그냥 아파트 사이에 딸린 놀이터 그런 느낌이야. 여사친이랑 그 공원 옆을 지나가는데 관목 뒤에서 갓난애기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까르륵! 딱 이런 웃음소리. 그거 듣자마자 몸 굳어서 멈췄는데 여자애도 얼굴 창백히 뜨더니 멈추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었어? 이러니까 자기도 들었대. 원래 내 성격 같으면
그런 거 들으면 바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 관목 뒤가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여사친이랑 같이 그 뒤쪽 확인하러 걸어가는데 무슨 허름한 정자 같은 게 하나 있더라. 그거 보고 그쪽으로 홀린 듯이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또 똑같이 또 까라락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둘이 얼어붙었어. 그러다가 여사친이 야 도망가야 돼 해서 도망가고 그 이후로 별일은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 새벽 3시에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 수 있나? 놀 수 있으면 주변에 어른이 있어야 하는데 왜 안 보이지? 고양이 발전기 울음소리 아니냐는 얘기를 아빠한테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 우는 소리랑은 비슷한데 웃는 소리는 절대 아니었어. 겨울인데 애기 웃는 소리가 들릴 만큼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자는 집이 있을까? 그것도 새벽 3시 반인데 썰은 일단 써보니까 여기까지인데 뭔가 이런 썰은 처음 써봐서 재미있게 써진지 모르겠네. 다들 여름 더위 조심하셔. 저팔계야? 여름 조심하셔. 지랄하고 있네. 싫어. 현장 다니다 귀신 본 썰. 이건 내가 몇 년 전 현장에서 귀신 본 일이다. 우선 내가 하는 일을 간단히 설명해야 한다. 난 수배 전반과 동력반, 분전반 등을 제작하는 중소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현장 QC나 AS가 많고 건설 현장에 많이 다닌다. 거의 95%가 건설 현장이라고 보면 돼. AS도 대부분 수배 전반이나 동력반, 분전반 수리 및 개조임. 이번 썰은 분전반 개조 건이었음. 몇 년 전 경기도 쪽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다. 그날은 우리 업체 분전반 중 엘리베이터 전원을 넣어주는 분전반을 개조하는 일이었다. 아파트 사는 사람은 알 수도 있는데 옥상 쪽에 가면 벽에 PH 혹은 P2라고 시작되는 판넬이 있다. 이 판넬에 차단기 용량 변경으로 차단기 교체하는 일이었다. 작업했던 시간은 오후 1시는 넘었던 걸로 기억한다. 점심 먹고 작업을 들어갔으니까. 나랑 이사님이 옥상에 올라가 난 엘리베이터를 잡고 이사님이 위에서 분전반 메인 차단기를 내렸다. 그럼 엘리베이터는 전원이 나가 정지를 하는데 난 정지한 걸 확인하곤 곧장 올라가서 이사님이 작업하는 걸 보조했다. 그때 당시 한참 여름에 장마철이었는데 폭우가 오던 중이었다. 옥상이다 보니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했는데 밖에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질 때였다. 2, 3m 앞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작업도 거의 끝나갈 때였어서 주변 정리하고 옥상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옥상 난간이 보였다. 난간이 대략 150cm는 넘어 보였다. 내 키가 180인데 가슴 조금 위 높이였다. 근데 그 난간에 작업용 장갑을 낀 두 손이 난간을 작업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임. 옷은 낡아 있고 찢어진 부분도 보였지. 안전모도 흙먼지랑 낡아 있었고. 참고로 건설 현장은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옥상 작업을 절대로 하지 않음. 공사업체도 시키지 않지만 건설사도 안 시킴. 노동자가 사고 나면 현장은 올스탑 되니까. 게다가 위에서 설명했듯이 그날은 미친 폭우가 오는 날이었어.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또 그지같이 그려줬네요. 그런데 그 난간에 사람 손과 발이 있었음. 근데 내가 제목에 귀신이라고 쓴 이유가 있음. 그림과 같이 사람의 팔이 길어도 너무 길었음. 위에 적은 것처럼 난간 길이가 꽤 길었음. 밑에 턱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그 현장 옥상은 난간 밑에 턱도 없음. 그냥 생 150cm가 넘는 길이의 난간이. 근데 그 난간을 잡고 팔을 쭉 늘어뜨린 사람이 옆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음. 옆모습이라고 말하는 것도
안전모를 쓰고 있었는데 그 안전모에 옆면이 보였어. 루피야? 난 그걸 본 순간 그 상태로 정지야. 진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라. 그렇게 멍하니 옥상 밖을 바라보고 있던 날 이사님이 부르셨고 난 이사님을 본 후 다시 밖을 봤는데 때마침 폭우가 급격하게 수그러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임. 마치 그곳에 없던 것처럼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없어짐. 난 놀라서 비가 그치자마자 난간 쪽으로 가서 밑을 바라봄. 아파트 밑에는 바로 화단이랑 인도가 보이는데 사람이 없음. 떨어졌으면 사체라도 보이겠지만 없었다. 그냥 사라졌음. 난 난간에 매달려 주저앉을 뻔하고 이사님이 달려와서 왜 그러냐? 라고 하니까 방금 전 있던 일을 말했어. 이사님은 이놈이 더위를 먹었나 싶으신지 날 일으켜 세우곤 작업이 끝났으니 정리하고 나가자고 하시. 믿지 못하셨지만 어쩔 수 없지. 나만 본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현장을 나오. 네, 잘 봤습니다. 나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내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거든. 아파트는 이제 그 계단 있잖아요. 계단 이렇게 돌아 내려갈 때 계단 한 층에 창문이 있잖아. 계단 이렇게 내려가는 데고 난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여기 또 내려가잖아. 여기 창문 있잖아. 그럼 이게 보통 이렇게 깡통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왜냐면 아저씨들이 담배 필 때 여기 나오거든. 창문 같은 게 하나, 창문이 있어. 이 창문인데 창문을 내다봤다? 근데 맞은편 아파트에도 이 똑같은 구조일 거 아니야. 맞은편 창문에서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나랑 눈이 마주친 거야. 근데 씨발 그 여자가 대가리가 존나 큰 거야 진짜로. 창문에 얼굴이 꽉 차. 그러니까 이게 확대하잖아? 창문 이렇게 있잖아? 여기에 얼굴이 사람 얼굴이 그 꽉 차갖고 있는 거야. 여자 얼굴이. 예? 대갈박이 진짜 대가리 막 부었는지 이만하게 큰 거야. 대갈통이. 내가 쓴 테마파크 썰에서 말함? 아니 난 내가 겪은 건데? 나 이거 방송에서 3번째 말하는 건데? 몇 년 전부터? 같은 경험을 했나? 아니 진짜 여러분 지금 방에 창문 봐봐요. 그 대갈통만한 게 꽉 차 있다니까 창문에? 진짜로? 무슨 막 볼록 렌즈에 확대된 것처럼? 꽉 차 있는 거야. 내가 씨발 뭐야 했다가 다시 봤는데 없어졌어. 이 부금 어디서 나오는지 아냐고요?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나코 루 과달루페 주택 침입 사건 한번 볼게요. 여름마다 이 얘기 맨날 한대. 루 과달루페 주택 침입 사건. 이 여자가 루 과달루페야? 피의자의 전 아내라고 합니다. 카밀라 토레스 디아스 32세. 피해자 2. 야 이거 본 것 같다 저번에. 안 보겠습니다. 이거 어때요?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온 30년 만에 드러난 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50대 중년의 남성이고 이 사건의 제보자죠.
그 남성을 따라 제작진은 어느 건물의 폐업한 유흥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긴 어디일까? 말했잖아. 어느 건물의 폐업한 유흥업소라고. 뭘 어디야? 예, 제가 박상철인데요. 1월 26일 전화가 왔습니다. 제 동생이 식당 사장이 그만두라고 했다고 울면서 오빠, 나 사실대로 얘기할 게 있어. 혼내지 마. 그러더라고요. 제보자에게는 50대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여동생과 떨어져 각자 일을 하며 산 지 원 30년. 근데 최근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 아, 나 이거 알아 뭔지. 이거 진짜 존나 말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아니 어쩌면 우리나라니까 나을 것 같은 진짜 개말도 안 돼 이거. 인간이 이럴 수 차라리 연쇄살인을 하고 말지 씨발. 아니 그것도 안 되지만 진짜 말도 안 돼 이거는.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 싶은 거야 진짜. 여기서 머리 같은 데를 때리고 그랬었어. 성매매 그런 거 안 한다고. 가려서 손님 받고 그렇게 한다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줄 알았던 여동생은 사실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성매매를 하며 말 그대로 인간 이하의 취급 속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 길로 당장 여동생 현숙 씨를 찾으러 간 제보자. 그리고 여긴가봐 살던 곳이. 현숙 씨가 30년간 살았던 곰팡이와 쥐와 벌레가 들끓는 허름한 창고방입니다. 여기가. 아니 얘가 얼굴이 그냥 간이 좀 안 좋은 것처럼 새카맣고 흉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 얘가 몸이 맛이 갔구나. 봐봐 궤양이 생겼어 궤양. 현숙 씨 몸 곳곳에서 발견된 괴사하는 피부, 끔찍한 흉터와 폭행의 흔적들.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 흔한 여성 성착취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끝까지 봐야 된다. 현재 현숙 씨는 제보자인 오빠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숙 씨를 만나기 위해 취재진이 함께 방문했어요. 이 사람이야? 붕대 감긴 상태로 어렵게 자리에 앉습니다. 진물이 나서 죽을 뻔했어요. 아파서. 이혼하고 나서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인신문을 보고 거기로 전화한 거예요. 자, 사건을 요약합니다. 22살, 이혼하고 갈 곳 없던 현숙 씨는 신문 구인 광고 보고 숙식을 제공한다는 문구에 어떤 단란주점을 갔어요. 거기서 마담인 사장 최 씨, 이 개 오살할년을 만나게 된 거지.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달 되니까 100만 원 주고는 안 줬어요, 월급을. 술 따라주고 노래 불러주고 성매매 같은 것도 막 하고 모텔도 가고 그랬어요. 첫 달 월급 100을 준 걸 끝으로 30년간 한 푼도 안 줍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제시했던 일과 다른 성매매 강요했고 거부하면 심하게 때리고 그때부터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성매매하는 데인 줄 몰랐나요? 그건 몰랐어요. 나 이거 안 할래요 그랬더니 씨발년아 왜 왔냐 이렇게 때렸어요. 거기서 유산시킬 때 쓴 돈을 또 가불로 적어놓고 그랬어요. 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거기서 30년을 살았는데 진짜 악마죠. 성매매하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일을 시작했고 강제 임신하고 중절 수술만 3번 했어요. 거기서. 제보자는 그동안 동생이 삼겹살 같은 거 파는 식당이라면서 절대로 못 오게 하고 만남을 꺼려해서 이걸 30년 동안 몰랐다. 이 제보자 사연을 더 파보자면 너무 안타까운데 유일한 가족인 이 오빠는 사실 동생을 방치한 것도 아닙니다. 문자를 막 이렇게 보내네요. 돈도 보냈나봐. 사장 새끼가 병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돈 달라고 했구나, 치료비. 30년 동안 거의 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제보자와 연락을 자주 함.
그동안 최 씨가 동생의 생활비, 병원비 명목으로 연락할 때마다 꾸준히 돈을 보냈고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들을 동생을 어디 맡긴 게 아니라 동생이 직접 일을 하며 취업한 거기 때문에 생활비를 보낸다는 개념이 이상하지만 동생이니까 진짜 관심 조금만 더 갖고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미안하죠. 사실 최 씨에게 속은 건 오빠만이 또 아니에요. 사장님도 그렇게 나쁜 분 아니었는데 잘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가 우애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엄마가 딸을 돌보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은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아가씨 때부터 거둔 거지. 아니 뭐 엄마급처럼 주변에 이미지 관리 잘했나봐. 그럼 어떻게 여기서 탈출할 수 있던 거냐? 사장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딸 집에 케어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항암을 하게 된 거죠.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가 딸처럼 키워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도 알 거예요. 넷째 딸과 통화야? 자식 새끼들도 사람 새끼가 아니다. 엄마가 보살펴주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현숙 씨를 괘씸하게 여기고 있다. 엄마 괜찮냐 보고 싶냐 그래서 언니 그냥 오빠 말 듣고 살아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여기서 저 자식들 주장이 정말 학대당했다면 왜 자기 엄마를 현숙 씨가 보고 싶어 하겠냐라는 건데 실제 현숙 씨의 통화 내역을 보면은 저 최 씨의 건강을 빌면서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왜 그러냐? 근데 사장님 보고 싶다고 전화 왜 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제 동생이 지적장애 중증으로 나오더라고요. 썩 그렇게 지능이 높은 편은 솔직히 아니니까. 중증 지적장애다. 지적장애자를 30년 동안 가둬놓고 때리고 성매매시킨 거야. 이런 현숙 씨가 최 씨 딸에게 한 안부 전화 하나 가지고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냐. 그때 처음에 주점 가니까 문 두들기고 그러니까 제 동생이 맞아주고 거기서 또 같이 사는 언니가 딱 하나 있어서 인터뷰 중에 새로운 사실 나왔습니다. 동생을 급하게 찾아간 오빠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까 같은 방을 쓰던 여자가 한 명 더 있는 거야. 만나봤어요. 현숙 씨보다 조금 더 어려. 화영 씨. 손님 오면 서빙 같은 거 해주고 처음엔 그것만 했어요. 한 번은 내가 안주 갖다 주러 들어가서였나? 놀랄만한 걸 봤나요? 가게 안에서도 성매매를 하고 이제 모텔이나 그런 데서 현숙 씨가 많이 때렸어요? 네. 어? 현숙 씨에 대한 피해 사실을 증언하다가 서로 깨운다. 화영 씨 증언에 의하면 장소 가리지 않고 최 씨는 남자들을 받아 현숙 씨를 착취했고 또 심하게 때렸다. 그리고 한 달 지나서 서빙 그만하고 이제 들어가서 다른 아가씨들처럼 성매매 해달라고. 아,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현숙이나 나나 지옥이지 뭐. 아, 오케이. 아, 이 사람도 지적장애가 있고. 자, 그래서 최 씨 인연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내가 걔한테 전화할 일이 있다는데 수신거부래나? 싸가지 없는 년. 내가 나중에라도 자기가 나 안 볼 줄 알아? 최 씨의 가족은 처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최 씨가 화영 씨와 현숙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일부 통화 내역 녹음으로 남아있다. 사람으로 대하질 않음. 야, 이 인간이 그따위로 살지 마. 여기 오고 가면서 밥 처먹이고 나중에 거짓말한 거 천발 받을 테니까 행동 똑바로 해. 알았어? 이게 사람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괘씸하대 오히려. 그건 환자분한테 물어보세요. 제작진은 일단 현숙 씨의 증언을 뒷받침해줄 병원 기록을 찾기 위해 산부인과 갔고 현숙 씨 말이 사실인 걸 언급했다. 푸른 멍이든 빨간 멍이든 멍이 많았어요. 어디 부딪혀서 날 상처 부위는 아니었어요.
몸에 부스럼 나고 불쌍해갖고 아유 언니야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돈 약값하라고 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앞에 주변 상가 사람들이 최 씨를 엄마나 언니 같은 존재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자세히 또 인터뷰해 보면은 현숙 씨가 이상할 정도로 다쳐서 다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값을 줄 정도로 안 돼 보이기도 했다. 현숙이가 한글을 몰라. 그러니까 은행 업무는 다 사장이 했단 말이야. 통장 관리했고. 수급비라는 거 있는데 어떻게 했냐 하니까 나오는 걸 모른답니다. 그때부터 수상한 거야. 와, 장애 그 연금 같은 게 있나 봐. 그것도 다 빼먹고. 와. 거기 아들, 막내 아들, 사장 막내 아들. 맨 처음엔 수급비가 10만 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럼 통장을 봤어요? 아니요.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걔네가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게 얼만데 그 가격이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야, 한 1억을? 두 명 해가지고 야 2억이 넘는다. 빚도 나왔어? 신용불량 다 됐어 그래서? 물어본다. 수급비가 왜 아줌마 계좌에 들어간 거예요? 걔가 또 아들이다. 아이 가에 씨발 집구석이 다 단체로 이러네. 그것도 제가 쓴 게 아니고 제가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밑줄 91님 멤버십 가입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지 않아요? 아들도 쓰레기. 인터뷰 거부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정만 하며. 다 현숙씨, 화영씨 생활비로 들어갔대. 그리고 자, 피해자 오빠인데 내 동생한테 보험을 거의 한 10년 이상 벌었습니다. 전화해보니까 해약됐다고 그러더라고요. 660인가? 그 업주 딸내미 통장으로 들어왔답니다. 계좌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카드를 써서 신용거래 불량자 됐다고 했습니다. 빚이 많대요. 막내딸. 제작진이 확인해보니 모두 사실. 최 씨의 딸 되시나요? 네. 저희는 SBS에서 나왔는데요. 어머님 관련해서 성매매 혹시 알고 계세요? 현숙 씨랑 화영 씨 수급비나 보험료는 왜 가족 명의로 옮겨진 거예요? 그분들이 신용불량이라고 해서 본인들 통장을 못 쓰니까 그래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거죠. 왜 가라 그러는 거야? 아,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 엄마 거짓말 아니 우리 엄마 잘못 없고 그 여자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동사무소 가봤는데요. 지적장애라든지 급여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급여 관리자를 지정해서 돈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데 금치산자 말하는 건가? 이분은 어느 정도 소통이 됐기 때문에 급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본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일반적인 분들은 저희가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얼마를 쓰는지 확인을 안 해요. 실사 나가셨으면 노래 주점이니까 장애인이 누가 봐도 성매매할 법한 곳에 조사를 해봤을 것 같은데 대상자한테 확인하거나 그런 내용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게 방문도 해놓고 왜 몰랐지? 제작진이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장애인이니까 더 확인해야 되지 않냐. 하지만 이제 기관에서 대답 못함.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겠지 실제로는. 이게 8, 90년도에나 있던 걸로 알았는데 요즘도 있나 봐 진짜. 최면 같은 걸로 뭐 어떻게 했나 보다. 장애인의 심리 상태 이런 걸 봐서
기관이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일 안 해. 상대방은 언니 내지는 때로는 엄마처럼 의지할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분들을 그렇게 길들인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 개소리 때문에 제작진이 더 강조한 인터뷰 같다. 30년 동안 다른 싫은 소리를 안 했고 최 씨에 대한 안부 전화했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김태경 전문가는 30년이라는 상황과 관계성 심리를 봐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길들여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애인 학대로 고발은 당했는데 취직 끝나고 외출을 한대요. 오랜만에. 누구 만나나 봐. 둘이 만나네. 기다렸어 언니. 잘 지냈냐. 보고 싶었다. 야, 50이 넘은 나이가 됐잖아,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씨발년이네. 숯불에 끄실러 볼라, 이 개 같은 년들.